이 아름다운 아르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예,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개시한 히틀러는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그 다음 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한 달 만에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까지 모두 한달음에 무너뜨렸죠. 순식간에 유럽을 뒤흔든 히틀러는 이제 한 나라를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밀고 온 나치 독일과 서쪽의 국경을 맞닿은 나라,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의 여행지 아르덴입니다. 아르덴은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산악지대로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해서 침공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프랑스는 어디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르덴을 제외하면 바로 이 두 곳이 침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아래쪽도 프랑스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새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노선은 당시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거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130만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프랑스는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억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독일과 마주보는 국경지대에 약 350km에 달하는 대규모 요새지대 마지노선을 건설했던 것이지요. 진짜 긴 거죠. 3조짜리 선이었네요. 350km. 네, 맞습니다. 이 마지노선 내부에는 약 352개의 포대와 142개의 요새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통신센터, 보병 대피소, 보급 창구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콘크리트 보루는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3.5m에 달할 정도라서 그 어떤 군대도 이 마지노선을 돌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어떤 군대도 3.5m.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프랑스로서는 안심이 됐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프랑스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프랑스한테는 나치 독일군을 막아낼 든든한 아군이 있었거든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국일까요? 맞습니다. 예. 바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함께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싸웠던 영국군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의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 윈스턴 처칠이었죠. 그리고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151개 사단, 약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면서 135개 사단, 약 2,400대의 전차를 가진 나치 독일군보다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마지노선도 있고 영국도 도와줄 테니. 그렇죠.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나치 독일군의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일명 낫질 작전으로 프랑스를 공격했거든요. 낫질 작전은 나치 독일군의 육군 지휘관 만슈타인이 세운 작전으로 먼저 군대를 벨기에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주력 부대를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기갑부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데리안 장군이 바로 아르덴으로 쳐들어온 거죠. 모두가 예상 못했던. 진짜.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주력 부대를 뒤에서 낫질 모양으로 포위한다. 그래서 낫질 작전. 뒤통수 맞았네. 예,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이고요. 야. 그렇게 1940년 5월 10일 무서운 기세로 아르덴 숲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와 영국의 예상과는 달리 험준한 아르덴 숲을 기갑부대로 다 밀어버리고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뭔가 되게 일사불란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되게 빠르다. 나치 독일이 예상보다 쉽게 프랑스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저 여러 번 해본 사람들 같죠? 박사님, 그러면 이 나치 독일의 작전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간 거네요? 이 계획만 17년 동안 그냥 만들고 고치고를 했어요. 17년? 네. 그러니까 독일이 준비를 잘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차 봤죠? 네. 전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차와 전차 간의 통신, 그리고 전차에 들어있는 모든 장병들이 조종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차가 빨리 들어오니까 프랑스인들이 결국은 이거 뭐야 하다가 심리적으로 마비가 돼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비 노선이네. 아, 마비 노선이 돼요. 마비 노선 표현 마비 좋습니다. 노선이네. 아 근데 운전하다 보면 막 기름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기름이 중요한데 제리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전차에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달면 그 제리캔으로 빨리 기름 붓고 제리캔은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계속 달리면서 기름 갖다 주고. 이 시스템을 나치 독일군이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간단 없이 진격할 수 무슨 있었던 카 거죠. 레이싱 하듯이 막 계속 중간에 붙어가지고 탁탁탁 하고 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카레이싱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독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계획적이야. 그 결과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프랑스 북쪽 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곳이 바로 바다가 인접한 도시인 됴케르크였죠. 아픈 바다, 뒤는 나치 독일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던 그때 영국 총리 처칠은 함선을 총동원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구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됴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됴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22만 명의 영국군과 11만 명의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맞아요. 하지만 4만여 명의 프랑스군은 그대로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은 됴케르크에 남은 연합군의 전리품을 모두 수거하고 프랑스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이때 나치 독일군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피난민들까지 급증하면서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죠. 이렇게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떠난 프랑스 피난민 수가 무려 800만 명. 이때 피난민 행렬은 후퇴하는 군인들과 뒤섞이면서 독일군의 폭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치 독일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파리. 예, 바로 맞췄네.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습니다. 무방비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리를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겠다. 아니,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냥 아니, 들어와라는 얘기. 근데 무방비 그러니까 좀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치 독일군에게 파리를 그냥 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1940년 6월 14일 나치 독일군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파리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 6월 17일 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을 내려요. 뭐야? 오늘 여러분에게 전투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순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어젯밤 우리와 함께 전투를 끝낼 방법을 찾을 것을 적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체 나치 독일군에게 요청한 전투를 끝낼 방법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건가요? 예,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사실상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전협정 그런 조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을 제안한 이는 이제 막 총리가 된 필리프 빼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빼땡. 예, 빼땡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육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영웅으로 올라서서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당시에 얻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빨리 항복을 선언하고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미 84살, 84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빼땡은 전쟁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려면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뺏길 거 피해 없이 그냥 뺏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나 보요. 결국 6주도 안 돼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와, 이우 작가님, 그럼 프랑스인들은 페땡 그 총리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휴전협정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미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전쟁의 어떤 참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이 전쟁의 휴전을 받아들였어요. 와. 네. 이때 빼탱이 말하자면 셀럽이었어요. 군 총사령관이자 지도자이자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데 빼탱이 우리 항복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항하고 싶은 사람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겠네.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 빼땡의 휴전 제안에 히틀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땡큐. 네, 그렇죠. 히틀러는 프랑스의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오케이. 애초부터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죠?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의 이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니까 복수하는 거네요. 복수하겠다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히틀러는 먼저 협정 체결을 위해서 프랑스를 특별한 한 장소로 불러냅니다. 바로 꽁피에뉴라는 지역의 숲에서 그 협정을 맺자고 한 건데요. 뽕삐뉴? 히틀러는 대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 독일이 항복한 곳 아니에요? 1차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 꽁피에뉴 숲으로 프랑스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게 똑같은 굴욕을 맛보라고 꽁피에뉴 숲으로 장소를 정한 거네요. 그렇죠. 예. 니네 여기 기억나지? 여기로 잠깐 와봐. 22년 전에 독일이 당한 굴욕을 똑같이 꽁피에뉴 숲에서 프랑스에 되갚아주려 했던 거죠. 아, 히틀러 은근 뒤끝이 심하네. 네. 그런데 히틀러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차 대전 때 휴전협정을 맺은 열차 안에서 또다시 협정을 맺자는 것이고. 아니 22년 전 열차가 근데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게?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숲 인근에 휴전 박물관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열차를 넣었던 겁니다. 아, 그게 굴욕이네. 그거 네, 갖고서 타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거네. 하지만 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꺼냈을까요? 이건 뭐 퀴즈는 아니고 네. 프랑스인들이 다 든 거 아니야?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했어? 벽을 부셨. 맞네, 예. 부셨네.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아, 1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프랑스로서는 영광인 박물관인데 그 벽을 부수고 22년 전에 맺은 그 꽁피에뉴 숲 빈터로 다시 끌고 가서 거기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왜 나중을 생각 안 해 항상. 진짜 희비가 명확히 엇갈리겠다. 아, 이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겼구나. 굴욕을 엎었다, 이렇게 만회했다고. 네, 활짝 웃고 있는. 신나 있는 것 같네. 예. 그러니까 22년 동안 전할만을 위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잖아요, 히틀러는. 그렇죠. 그리고 휴전협정을 히틀러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에 따른 조약도 성사시켰습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 땅 일부를 점령하는 건 물론
점령지에 주둔할 나치 독일군에게 프랑스 정부가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주 내용이고요. 굴욕적이네요, 프랑스로서는. 그렇죠. 나치 독일이 점령하겠다고 선포한 프랑스 땅은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군 점령 지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려 프랑스 영토 전체의 5분의 3, 절반이 약간 넘는 비율인 것이고요. 게다가 점령지에 위치한 요새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의 무기, 탄약, 장비까지 독일군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 점령군의 유지 비용, 주둔 비용까지 모두 프랑스 정부한테 떠넘깁니다. 교수님 그럼 점령군의 그 유지 비용이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하루에 4억 프랑, 우리나라 하루? 돈으로 환산하면 약 884억 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갚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매일 900억 원씩 국채가 쌓이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게 내야 되는 돈이에요. 저희 그 항복 괜히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독일 강점기 4년 동안 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말도 안 약 돼. 243조 원 대박이다. 내야 하는,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냈어요?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히틀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히틀러도 프랑스에 한 가지를 허락해 준 게 있었어요. 예, 바로 그 아래 지역이 되겠는데,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점령하지 않은 요 남쪽 이 지역을 프랑스 정부가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남겨둔 곳이고요. 이른바 자유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7월 10일 자유지역에는 프랑스인들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세우게 됩니다. 미시라는 도시를 수도로 한 일명 비시 프랑스 체제였죠. 이때 비시 프랑스 체제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히틀러와의 휴전협정을 제안했던 총리 빼땡이었습니다. 빼땡이 이끄는 이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의 조약에 따라서 해군은 물론 기존의 프랑스 식민지까지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지역. 이른바 자유지역. 예, 아니 근데 뭐 히틀러가 아량을 베푸는 척하면서 거긴 그렇죠. 너들 자유롭게 써. 뭐 사실 그런- 거의 굴욕을 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굴욕은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 달 또다시 이어집니다. 바로 히틀러가 파리를 둘러보며 승리를 자축했거든요. 그걸 역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펠탑.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들어왔을 거야. 히틀러가 이제 파리 방문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안 왔다고는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렇게 히틀러는 2시간 15분 동안 마치 여행하듯 유유자적하게 파리를 둘러봤습니다. 관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거야? 약간 이런 거네. 원래 저기서 사진 찍으려면 사람 저렇게 없을 수 없는데. 맞아요. 히틀러가 이제 파리를 둘러볼 때 독일군이 파리 시민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벤츠 오픈카를 타고 파리를 이렇게 순회할 때는 완전히 히틀러를 위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집 안에만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파리 전체를 관광할 동안 시내를 그냥 전세를 낸 거네요. 맞아요. 모든 교통이 히틀러를 위해 멈춰 있었다고 해요. 남보람 박사님, 히틀러가 파리를 둘러보면 따로 지시한 게 뭐예요? 지시한 게 있다고? 그게 저 장면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히틀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슈페어라는 건축가예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파리의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건축물을 베를린에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도 했고 그래서 베를린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파리는 베를린의 그림자도 안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열등감이 좀 있네. 그러네요. 그렇죠.